일본의 사무라이. 사무라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결투, 무력, 명예, 검술. 강하고 침묵하며 자신을 위해 싸우는 존재. 우리는 흔히 사무라이를 이렇게 그리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무라이의 모습이 정말 진짜일까요? 또 일본인들은 사무라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무라이의 정신, 무사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이미지와 개념이 일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영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goes out to my G. Love sick like a dog with canine sensitivity. Developing this new theory of relativity. Connecting the souls resting in captivity. Positive life sacrifice what it is to be our history. Only a quarter of a century reality. Sitting on the shoulders of our chemistry. See, ain't no mystery. The colors that we mix will set the 사무라이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명예로운 전사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이한 시대 말기 중앙귀족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 유력 가문들은 스스로 무력을 갖춘 사병 집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존재가 바로 사무라이, 즉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의 사무라이는 윤리적인 존재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실질적 무력 집단이었고, 충성의 대상도 추상적인 국가가 아닌 개별 주군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무라이는 명예보다 실용, 윤리보다는 전투 능력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에도 시대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전쟁은 사라지고 사무라이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통치 계급으로 재편됩니다. 무사를 관리로, 전사를 관료로, 칼에 든 존재를 도덕적 모범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충성, 절제, 명예, 자기 통제, 책임. 중요한 점은 이 무사도가 오랜 전통의 결과라기보다 싸울 필요가 없어진 사무라이에게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계화된 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는 칼을 쓰지 않기 위해 윤리를 들게 된 존재였습니다. 메이지 유시는 사무라이의 제도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신분제의 폐지, 봉급의 중단, 칼 휴대 금지, 사무라이라는 계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시는 사무라이의 제도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신분제의 폐지, 봉급의 중단, 칼 휴대 금지, 사무라이라는 계급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부터 사무라이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했던 일본은 국민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을 정신적 모델을 필요로 했고, 그 역할을 사무라이 그리고 무사도가 대신하게 됩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개인의 명예가 국가의 명예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국가를 위한 희생적 태도로 변화했죠. 이렇게 사무라이는 현실의 계급이 아니라 국가가 활용하는 상징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무사도는 무엇일까요? 무사도는 흔히 사무라이가 지켜야 할 전통적 윤리라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절반만 맞습니다. 무사도는 고대부터 내려온 단일한 규범이 아니라 시대와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재해석된 윤리체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사무라이가 활약하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무사도라는 말은 명확한 규범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사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리된 것은 에도 시대 이후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입니다. 전쟁이 사라진 사회에서 사무라이는 더 이상 싸움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무라이는 도덕과 태도로 자신을 정당화해야 되는 계급이 됩니다. 무사도는 이때 등장한 싸우지 않는 사무라이를 위한 윤리적 역할 설명서였습니다. 시대와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사도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니토베이나조의 저서 무사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치들로 설명이 됩니다. 죽음과 조직에 대한 충성, 개인의 감정보다 올바름을 우선시하는 태도, 힘을 가진 자일수록 약자를 배려한다는 사상, 예절은 거칠애가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지 않기 위한 자기 통제, 위험을 알면서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 용기, 명예, 평가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중시함, 성실, 말과 행동의 일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사도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윤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사도는 어디까지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었습니다. 사무라이가 사라진 이후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고지식하고 문자 그대로의 무사도를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사도는 정말 역사 속에 함께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름과 형태를 바꾼 채 여전히 일본인들의 삶과 태도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2차 세계대전, 버블경제, 그리고 현대사회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시대를 통해 무사도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모습으로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지를 영화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무사도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등장한 시기,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무사도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한 태도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더 명예롭다는 사고. 무사도는 이 시기에 책임의 윤리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무사도의 모습을 이 영화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는 미국 감독의 시선으로 일본군 병사의 내부를 바라봅니다. 영웅담도 승리의 기록도 아닙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의 극단적인 상황이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지어버렸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입니다.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召集令状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国のため精一杯ご奉公してまいります。武運長久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お願いします。私たち他に許すべがないんです。あの子もういい。でも西郷さん、そんなご時世じゃないんです。私たちも夫や息子を戦争に送っております。皆自分の役目は果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う跡継ぎもいらっしゃるし。諸君、いよいよ我らの真価が問われる時が来た。日本帝国軍の一員として誇りを持って戦ってくれることとする。この洋島は日本における最重要拠点だ。もしこの島が敵の手に渡れば、ここは爆撃の拠点となり、敵はこの地から本土へと攻撃せしめんとする。本土のため、祖国のため、我々は最後の一兵になろうともこの島で敵を踏みとど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の者、10人の敵を倒すまで死ぬことは禁じる。生きて再び祖国の地を踏めることなき者と覚悟せよ。世は常に諸子の先頭にある。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万歳！いいか、敵は
ここから上陸してくる可能性が高い。よって交差射撃の配置はここ、ここ、そしてここだ。正直なところ、米軍の方が歩兵隊、空海軍からの援護など全てにおいて数の上では圧倒的に有利だ。だが我々にも大きな利点が一つある。それが何だかわかるか？米兵は意志が弱く、日本兵に劣るところであります。その通りだ清水。それは何故だ？米国軍は規律がなく、自分の感情に負けてしまう腰抜けの集団だからであります。その通りだ。敵の衛星兵の制服だ。横覚えとけ。こいつらを狙え。奴らは衛星兵を守るためなら多少の犠牲はいとわんのだ。いいな。はっ。私は栗林閣下が足立大佐に退却の命令をして。おれ！退却など卑怯者のすることだ。それ！いいか。我らは陛下の栄えある皇軍である。そのことを忘れてはならん。残された道はただ一つ。潔い真相である。これが定めと靖国に御霊となって帰ること。靖国で会おう。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万歳！万歳！万歳！諸君、そのまだ！栗林閣下は洞窟で待機するようにと。栗林閣下は腰抜けでアメリカの腰巾着だと伊藤忠へ言っておられる。吊り橋山を取り戻す。進め。もうダメだ。お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 2명 정도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리바야시 장군입니다. 쿠리바야시 장군은 이오지마 방어선을 지휘한 장군입니다. 실용적인 무사도를 따르며 생존과 책임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기존의 무사도를 거부하는 인물입니다. 살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바른 무사도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고입니다. 사이고는 농민 출신의 평범한 일병으로서 가정과 양심을 우선하는 서민적인 무사도를 지녔습니다. 충성보다 인간적 가치와 생존 의지를 무사도의 본질로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면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무사도가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이고의 징집 장면입니다. 사이고는 평범한 농민으로 가족과 평온한 삶을 뒤로한 채 일본군에 징집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군대 생활과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혼란을 느낍니다. 전통적인 무사도는 가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바친다는 인간적 윤리에서 출발했지만 군국주의 시대 일본은 이를 국가와 천황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의무로 왜곡하였습니다. 사이고는 자발적 충성과 용기가 아니라 국가적 명령에 의해 강제로 무사도의 가치를 주입당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군국주의가 평범한 사람에게 무사도를 강제했을 때 어떤 심리적, 도덕적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구리바야시의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실용적 무사도를 추구하는 구리바야시는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게 하며 명예롭게 싸우자고 격려합니다. 표면상 군국주의적 무사도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구리바야시는 형식적으로는 충성과 명예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생존과 전술적 실현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이는 전통적 무사도의 핵심 가치인 의, 충, 용을 현실 속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군국주의적 구호를 따르지만 내면에서는 살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명예라는 실용적 무사도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외형적 무사도와 내적 무사도의 긴장과 대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즉, 생존을 향한 개인의 사적 욕망보다 국가를 향한 무사도가 더 중시되었던 풍토가 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장면은 장교의 전략 설교 장면입니다. 장교는 병사들에게 미군의 수적, 화력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력과 용기, 충성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사기를 북돋습니다. 이어 의무병을 먼저 공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장교는 논리적 근거 없이 정신력으로 우리가 이긴다며 현실적 열세를 무시한 비합리적 승리 논리를 강요합니다. 장교는 무사도의 이름을 빌려 정신력과 충성만을 강조하고 전통적 가치인 인, 약자 보호와 의, 정의로운 행동을 무시하게 됩니다. 의무병을 공격 대상으로 지시한 것은 약자를 해치고 정의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무사도의 윤리적, 인간적 측면을 제거하고 죽음과 공격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명령으로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오오시 장군의 집단 자결 장면입니다. 오오시 장군과 일부 장교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집단 자결합니다. 전통적 무사도는 생명과 명예,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군국주의 시대에는 죽음 자체를 명예로 미화하는 극단적 형태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무사도는 자발적 용기와 결단이 아닌 체제 강요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구리바야시의 실용적 무사도와 대비되며 죽음의 명예가 개인과 병사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폭력적 이념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무모한 전면 돌격 장면입니다. 일명 반자의 돌격이지요. 일본군 병사들이 미군을 향해 대규모로 전면 돌격을 강행합니다. 실질적인 전술 효과는 거의 없고 다수의 병사가 전사하게 됩니다. 충성과 명예가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압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무사도의 용기는 전략적 판단과 함께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죽음 그 자체를 명예로 삼는 군국주의적 왜곡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 군국주의 무사도가 병사들을 인간 이하로 몰아넣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오지마 방비의 노래 장면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오지마 섬으로 보내줍니다. 겉으로는 희망차고 마음을 복돋는 멜로디처럼 들리지만 가사를 자세히 보면 이오지마는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며 일본 제국과 황거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 죽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오지마 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송되어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희망차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마지막 정신적 희망마저 꺾는 내용입니다. 전통적 무사도와 달리 노래는 병사들의 생명과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와 천황을 위해 죽음을 강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른다는 점에서 무사도의 왜곡과 군국주의적 이념이 세대를 넘어 전 국민에게 주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는 점은 군국주의적 왜곡 무사도가 국민 전체, 심지어 어린이까지 포섭하는 사회적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를 통해 무사도의 왜곡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인간적 가치와 희망을 말살하는 방식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전쟁 시기 전시 일본 사회에서의 무사도 정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무사도의 정신은 왜곡된 충의 무사도, 한마디로 멸사번공의 무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버블 경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의 가치 이상으로 폭등했던 비정상적 경제 과열 현상을 일컬어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일본 사회에서는 일반 직장인들 또한 아무렇지 않게 과시적 소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한히 행복했던 사회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고액의 보너스에 더해 각종 경비와 접대비 등을 지원하며 직장인들에게 있어 풍요로운 삶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곧 그들의 현재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공동체로서 사회 속 보금자리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업의 성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기업 전사 또는 회사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존재는 오직 회사에 속한다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되었던 무사도 정신의 기업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 전사로서 회사에 있는 힘껏 기여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가족이나 심지어는 자신보다도 회사와 회사의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사회의 참된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화 끝난 사람입니다. 여기 박수를 받고 있는 중년 남성의 이름은 타시로 소스케입니다. 그는 버블 경제 시기 취업한 대형은행에서 자신의 직업생의 평생을 보내고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퇴직은 생전의 장례식과 같다라고. 그는 왜 자신의 정년퇴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보았습니다. 그에게 직장 밖의 삶은 없었으며 회사에서의 지위와 성과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 회사에 다니는 나라는 정체성만으로 유지되어 오던 그의 정체성이 사라짐에 따라 제목처럼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負けだよ負け。こっちは無職でブラブラしてんのにさ、夢だってよ。夢。完璧に負けだよ。卵落とす？うん。で似合うんや。ごまは？ちょっと。それに比べてこの。 회사 인간은 회사를 자기 삶의 구심점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회사 범위 바뀐 가정에서의 역할 및 소통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퇴직 남성을 흔히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은퇴 후 집에서 아내에게 들러붙고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 내 역할 부재는 회사의 인생을 올인한 기업 전사의 전형적 결과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퇴직 후 타시로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가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또한 가정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うどん作れってもう昔と違うの。いい加減現実を受け入れて
俺にはまだ無理だ。そうはあ、なんだか仕事から離れた途端社会から必要とされてないように思えてな。 타시로는 정년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버블기 직장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타시로 역시 이런 시대를 살아온 대표적 회사 인간으로 회사의 성과가 곧 자신의 명예였고 회사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였으며 조직 내 서열이 사회적 지위 그 자체였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행위는 도덕적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퇴직은 직업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근본이 붕괴되는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 사회에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일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있는가? 라는 존재적 질문에 부딪히며 일에 대한 욕구를 놓지 못합니다. 결국 타시로의 갈증은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회사가 사라지면서 생긴 공허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 인간의 특징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충과 명예라는 무사도 정신의 핵심 요소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충성하며 자신의 물리적, 정신적 노동력을 기업을 위해 최대한 발휘하였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 기업은 과거 사무라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신의 죽은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중심의 무사도 정신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개인 충성의 대상이 국가였던 것에 반해 자신이 속한 기업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기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이 시대의 참된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경력보다 회사의 명예가 우선시되고 그 명예가 곧 자신의 명예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현대에는 어떻게 무사도 정신이 발현되었을까요? 현대의 일본 사회로 넘어와서는 버블 경제의 붕괴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회는 이전에 비해 훨씬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일본 사회의 무사도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집단적 의식이 남긴 잔재로부터의 완벽한 탈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사회 구조 자체에 있어서 사무라이 정신이 함께 진화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적 슬로건으로서 강조되고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그 실질적 의미가 약화된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오랜 역사의 일본 무사도 정신이 현대 사회에 남긴 잔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 잔재를 기업에 나타난 수직적 조직 문화에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전의 버블 경제기의 기업에 대한 충성과 명예동일시 현상에 대해 다루었으니 그 연결선상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현대 일본의 젊은 세대의 기업적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더해 현대 기업 시스템 속의 무사도적 잔재로서의 수직적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수직적 조직 문화일까요? 일본의 수직적 조직 문화는 사무라이 사회의 죽은 가신 관계에서 비롯된 충성, 복종, 명예 중심의 위계 질서가 근대 이후 군대, 관료제, 기업 조직으로 연속적으로 이식되며 형성된 구조입니다. 무사도는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이러한 가치가 전후 기업 시스템 속에서 종신고용, 연공서열, 회사 우선주의로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는 가문이고 상사는 주군이다 라는 인식은 상명하복과 집단 조화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며 회사에 몸바치는 기업 전사적 태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결국 현대 일본 기업의 수직적 질서는 제도는 바뀌어도 가치와 사고방식 차원에서 무사도적 규범이 잔존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영화입니다. 본 영화는 블랙 회사라는 소재 아래 기업의 수직적 조직 문화의 극단적 사례로서의 엄격한 위계, 장시간 노동의 당연함, 조직 중심의 기업 윤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상사에게 쿠사리를 먹고 있는 이 남성의 이름은 마오토코입니다. 마오토코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장인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첫날부터 일반적인 업무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일을 상사에게 넘겨받고 정시 퇴근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적 위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위해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구조적 압박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의 업무 떠넘기기, 밤샘, 폭언 등 그에게 행해지는 거센 하급자 압박의 상황은 회사 내에서의 위계 구조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마오토코는 이와 같은 회사의 조직 문화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와도 같았던 성실한 상사의 팀장의 역할은 단순히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을 이끄는 것이라는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일하는 노예가 아닌 동료라며 직접적으로 수평적 조직 관계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リーダーっていうのは指図するんじゃなくてみんなを引っ張っていくんだよ。僕らは君の奴隷じゃない仲間だろ。仲間？ 즉 이 영화는 현대 일본의 기업 내 기성세대의 위계, 즉 꼰대 문화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충성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폭력적 시스템으로 체감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전쟁 시기에는 무사도 정신이 왜곡된 충의 무사도, 멸사봉공의 무사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 시기에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태도가 기업으로, 즉 기업 전사와 셀러리맨에게 구현된 충과 명예의 사무라이 정신으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희미해진 사무라이 정신과 기업 시스템 속 그 잔재로서의 수직적 조직 문화를 알아봄으로써 기존에 이어져 오던 기성세대의 무사도 정신이 젊은 세대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젊은 세대는 이에 어떻게 저항하는가에 대해 알아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